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사장이 직원 샤워실에 매직 미러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공장은 경찰에 신고된 지 약 14시간 만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타버렸습니다. 한 장애인이 농장에서 3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애인을 농장에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대낮에 도심의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자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오늘이 시작이 됐군요. 아, 반갑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가 56일 만에 0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최소한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일은 다행히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1,151명으로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내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손수 호호호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 지난 금요일 날 사건 반장 안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아, 예. 그날 우리 또 양지열 변호사님과 또 박상희 소장, 승재현 위원 이렇게 세 분이 그 자리에 쭉 나란히 앉으셨는데 양 변호사님과 이 또 승재현 위원이 막 진짜 방송 중에 격한 토론을 벌이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거의 막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걸 다시 보기로 봤더니 가운데서 소장님이 진짜 너무 난처해하시는 게 막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그날? 저는 진짜 저 패널 오래 했잖아요. 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저 영상 아니 뭐 이걸 다시 틀어요. 땀이 저렇게 양쪽에서 싸우셨어요. 말싸움을.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미리 저 진짜 소장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 진짜 정말 저 등이 막 젖었었어요. 그때 땀 나갖고. 그러니까요. 가운데서 막 근데 앵커 안 말리셨어요. 저 그 좋은 걸 왜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인데. 몹쓸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한번 보고 나서 완전 꽂혔어요 하신 블랙님. 매일 오후 3시가 되기만 기다려요 하신 황태자 노가리님. 언젠가 내 이름도 불러주겠지 하신 콩콩이님. 대한민국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 사건 반장 하신 정연 SJH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마약 취한 조폭 심야 난동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경찰차 여러 대가 한 차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경찰차 잠시 쫙 저렇게 들이받고 도주하려고 합니다. 경찰 운전석 창문을 깨려고 하죠. 지금 때렸네요. 다른 경찰은 권총까지 겨눕니다. 이거 거의 미국 LA 한복판 상황 같은데 잠시 현장 상황 들어보시죠. 자, 수업 채우고. 찾았습니다. 하고 있다. 대장 정지, 대장 정지, 회의 정지. 대장 정지. 정지.
팔 빼세요 앞으로. 배 빼세요. 배 가만히 계세요. 저 같으면 저 상황에서 존댓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영화 같은 이 사건. 오늘 새벽 울산에서 벌어진 거죠. 네,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차량 6대가 곧바로 뒤를 따랐는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하면서 무려 4km를 넘게 달렸습니다. 결국에 저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입니다. 공포탄 4발을 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아서 이어 실탄 11발이 발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투항 명령을 계속 무시했는데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운전자의 아내가 겁을 먹고 나오면서 이 틈을 타서 운전자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운전자가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다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어떻게 판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뭐 물어보신 취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취지였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극소한도에 필요한 정도의 공권력 이상으로 절대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공포탄을 4발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항 의지 내지는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생명, 시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저도 봅니다. 예. 자, 불꽃이 번쩍 실탄이 발사되는 장면도 방금 보셨는데, 자, 손 변호사님. 일단 운전자는 조직폭력배,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함께 있던 동승자, 애인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승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2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체포하고 보니까 운전자 동공에 초점이었고 취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간이 마약 검사했더니 양성 반응 나왔고 동승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술도 확보했어요. 집에서 필로폰 투약했다. 이런 이야기를 얻어냈고요. 이제 구속영장 신청 예정인데요. 현재 그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현재도 이런 그 조직폭력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동승자 역시 그러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째 뉴스 이어가죠. 김호중 불법 도박 기소유예입니다. 자, 지난해 과거 그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기소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기소는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는 게 기소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검사에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있죠. 막강한 권한입니다.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사해봤더니 수사해봤더니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김호중 씨는 이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 매니저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베팅을 했다. 불법인 줄 몰랐고 하지만 이후에 알면서도 몇 번 더 했다라고 이제 털어놨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은 범죄입니다. 잘못을 한 거죠. 하지만 경미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전과자로 만드는 게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3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음주 차량 추격전입니다. 역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번엔 2차선을 이렇게 달리다가 비틀거리면서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침범하죠. 심지어 도로 연석에도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수상한 이 차량을 본 뒷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금 이렇게 경찰차까지 옵니다. 쫓아가죠. 추격을 하는데 역시나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자, 백 기자, 저 같은 말이죠. 그냥 신고만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추격까지 했어요. 예, 이게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지금 바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좀 추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게 강변북로입니다. 마포대교랑 한남대교 사이 구간인데요. 운전 중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자꾸 브레이크를 잡고 차선이 쏠리고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다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연석도 들이받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계속 쫓아갑니다. 성수대교도 지나가고 청담대교도 지나가고
구리시까지 무려 가게 됐는데요. 이 구리시의 시내까지 들어갔을 때 경찰차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 정차하라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무시해서 경찰차가 한 대 더 온 후에야 멈췄다고 합니다. 저 제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붙잡았다는 연락까지는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신고자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성수대교 부근에서 이제 확신해서 신고를 하고 그 바로바로 쫓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차피 방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 따라갔거든요. 현장에서 음주 검사했을 때 취소 수치 나와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처리된다고만 연락을 받았고요. 그 처음 차량 봤을 때부터 너무 사고 위험이 많아 보여가지고 누군가는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 대리비 몇 푼 아끼려다가 자꾸 이런 사달이 납니다. 어찌 됐든 소장님, 네. 신고도 하고 의심 차량을 계속해서 추적한 이 블랙박스의 차주분, 정말 용감하십니다. 네,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신고 정신도 있고 시민 정신도 있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따라간 건 사고가 꼭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위험한 차량이 있다 그러면 꼭 저렇게 신고를 하고 차후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때로는 저렇게 이제 추격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추격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도로 점령한 오토바이 폭주입니다. 역시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산한 도로를 오토바이들이 저렇게 점령합니다. 선두에 선 오토바이 경광봉 흔들면서 고개 운전하고 있죠. 자, 빵빵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자, 방해를 받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순찰차까지 출동을 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교통신호 무시하고 저렇게 내달립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그리고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대전입니다. 대전입니까? 네, 대전이고요. 예, 예. 도심에서 무려 약 20km 정도 구간에서 오토바이 총 12대가 저런 폭주를 한 건데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들이었고요.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화면에 보듯이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런데 SNS 등을 통해서 전날 처음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나서 뭐 집결지도 즉흥적으로 정한 거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폭주한 건데 뭐 호기심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2명 중에 6명이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바로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올해 11월 말경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한 달쯤 걸린 겁니다. 잡는데. 그러냐면 번호판을 떼거나 또는 뭐 꺾어서 접어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촬영되는 거를 막았는데요. 하지만 그 전후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인상착의를 포착을 하면서 결국 덜미 잡혔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과거 질풍노도의 시기에 오토바이 좀 몰아보셨잖아요. 그 경험자 입장에서 진짜 좀 준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저런 경험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런 모습들이 종종 비춰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위험운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이상이 좌우 앞뒤로 저렇게 때를 지어서 가는 것을 공동위험행위라고 해서 처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토바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가 더 필요할까 싶을 정도인데 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죠.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집결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나름으로는 범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까지 공유를 해서 오래 걸렸다는 거잖아요. 예. 네, 오래 걸렸을 뿐이지 처벌 피하기 어렵고요. 저거 정말 부질없고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차량 화재 버스 기사가 진압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도로 한복판인데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차에서 지금 불 보이시나요?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자, 근처를 지나던 이 버스 기사분 갑자기 소화기를 떼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뿌린다고 불길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은데요, 말이죠. 자, 다시 기사분이 어딘가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버스에서 다른 소화기를 들고 또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뛰어가는데, 지금 다시 오셨어요. 또 소화기를 뿌리고 있고, 그제서야 사고 현장, 겨우 화재가 진압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야, 이 기사분 말이죠. 정말 침착하시네요. 네, 며칠 전이었죠. 예, 크리스마스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350번 시내버스 운전하던 성함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송대웅 씨. 아하. 네, 송대웅 기사가 이 화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진화를 시도한 거죠. 그런데 차량에 저렇게 불이 붙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럼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본인이 위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도 용기를 내서 저렇게 진압에 나섰고요. 그런데 소화기 한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예비 소화기까지 가지고 가서 결국은 이제 큰 불을 막았는데요. 그리고 또 저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궁금하잖아요. 예. 저때 계속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렇게 불길을 잡은 후에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대웅 기사가 저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도록 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다 정리하고요. 그 후에 119 소방차가 도착을 하니까 다시 이제 시내버스에 올라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자, 소장님 짧게 저 기사분 칭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본인도 차량이 폭발할까 봐 무서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던 사실인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 산업 안전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소화기 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셨잖아요. 예. 이분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사장이 직원 샤워장에 매직 미러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공장은 경찰에 신고된 지 약 14시간 만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타버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손 변호사님, 오늘 진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정말 황당한데 공장 직원들이 쓰는 샤워실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네, 포천에 있는 한 제조 공장인데요. 이틀 전입니다. 27일 오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공장 샤워실을 이용하는 중이었는데요. 거울 너머에서 거울 뒤에서 반짝하는 불빛이 느껴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 공장의 사장이, 이 업체의 사장이 이 특수 거울을 설치한 거였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죠. 매직 미러, 이른바 매직 미러가 설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매직 미러 범죄 수사물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취조실 같은데 신문하는 데 보면 방이 캄캄한데 그 신문을 하고 묻고 답하는 사람들이 방에 있으면 그 방 한쪽에 벽인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죠. 저기 딱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조사받는 사람이 당신 거기서 나 보고 있는 거 알아? 뭐 이런 대사 그렇죠. 거의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게 매직 미러 반투명 거울인 겁니다. 그걸 공장의 샤워실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진짜 특수 거울일 텐데 그게 어떻게 공장에서 사장이 그렇게 설치를 했을까요? 이게 근데 시중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한데요. 유리창 뒤에 좀 투과가 되는 시트지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조실 매직 미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화면 나오다시피 3만 원, 6만 원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물론 질도 차이가 있겠지만 네, 무료 배송으로도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SBS 취재였는데요. 이게 피의자도 거울을 어디서 샀느냐는 말에 대해서 거울집에서 다 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세세하게 그 방법까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거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현실, 이 상황 자체만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장 도대체 왜 이딴 거를 설치를 한 거죠? 네, 여성 직원들이 샤워하는 거를 몰래 훔쳐보기 위한 목적이죠. 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샤워실하고 사장실이 맞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장실 옆에 샤워실이 있었다고요? 네, 맞붙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장실에 특수한 어떤 비밀 공간도 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경찰 수사 결과 사장이 그 사장실 내에 있는 비밀 공간에서 이 특수 거울 매직 미러 반대편에서 이 외국인 직원을 실제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까지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거울을 설치했다.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소장님, 저는 말이죠. 이 거울 넘어 지금 사파로 나가고 있지만 거울에서 번쩍 어찌 보면 말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저 여성분이 신고까지 한 거 보면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평소부터 여직원들에게 많은 좀 복선을 깔아놨을 거라는 느낌도 들어요. 저는 너무 이제 소름이 끼치는 게 오래전에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명한테 이루어졌을 수 그랬겠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대범하잖아요. 사실 몰카 요만한 거 하나 설치할 때도 설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심장 떨리면서도 설치했을 것 같은데 이만한 거울 미러를 그냥 설치를 해버렸다? 그럼 그냥 이쪽에서도 그냥 벽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걸 텐데 그런 대범함, 그런 것은 과연 이 외국인 여성들을 존중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해서 일하면서 복도에서 그 사장과 마주쳤을 생각을 하면 이 여성들 얼마나 좀 충격적이고 트라우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세상에 사장실 옆에 저런 걸 샤워실을 설계했다는 것부터가 진짜 정신이 나가버린 거 아닌가요, 진짜? 뭐 이상 정신 증상을 가진 사람을 그린 무슨 예술 영화 뭐 좀 이런 영화 있죠. 저 기괴한 공포 영화. 이런 데서나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그런 건 막상 알고 봤더니 막 비밀 공간이 있고 그렇죠. 그게 뭐 일상적인 생활화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던 일인 거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흔히 몰카란 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안 쓰면 불법 카메라 촬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어찌된 영문인지 참 기사 하나를 좀 보죠. 예,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어제 새벽에 뭡니까? 매직 미러를 설치했던 그 공장이 저렇게 불에 활활 타버렸습니다. 네. 경찰이 이 사장을 조사한 게 이틀 전 27일 오후 1시경인데요. 14시간 후예요. 14시간 후인 어제 새벽 3시 40분에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이 특수거울 설치돼 있던 사무실 컨테이너 포함해서 이 건물이 다 불타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더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5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백 기자, 일단 조금의 상식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저런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하필이면 저렇게 불에 다 타서 그게 다 없어진다? 누가 그랬을까? 대강 짐작은 된단 말이죠. 일단 원인은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쪽에서 발생한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장 사장은 지금 취재진에게 이번 화재는 피해자와 같은 국적인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서 방화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현장 감식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공장 노동자들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아니, 불을 지르면 자기 일터가 사라지는데? 일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받은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저게 또 그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드러났다라면 거기에 우리나라 경찰의 사법적인 어떤 처리에 따라서 사장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자신의 일터를 저렇게 불을 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 흔적을 왜 감추겠습니까?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네요. 예. 자, 그러면은 소장님, 네. 이제 이게 불법 촬영에 대해서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여러 번 이걸 전해드렸는데 거울까지 지금 아주 대놓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매직 미러와 일반 거울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일반 미러하고 매직 미러가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이상하다. 저쪽에서 뭔가 반짝거리거나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실내에 있는 불을 끄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어둠의 그 강도를 맞춰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직 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두고 이제 손전등을 켜는 거예요. 예. 하이라이트를 켜서 이게
양쪽이 더 컴컴한 상태면 이 피막의 두께가 얇다고 합니다. 그 매직 미러가. 그래서 통과를 한대요. 그래서 이 빛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그럼 불을 끄시고 휴대폰에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소장님 핸드폰 좋은 거 쓰시네요. 네, 예. 요즘은 다 이렇게 접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장애인이 농장에서 3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애인을 농장에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수십 년간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사연을 들여다봅니다. 자, 백 기자,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벌어졌어요. 네, 한 농장에서 거의 평생 무려 34년을 일해온 지적 장애인의 얘기입니다. 이 지적 장애인은 1987년에 이 농장에 맡겨졌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적어도 7시간 이상 돼지에게 밥을 주거나 또 과일을 따는 농장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에는 거의 2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월 100만 원 수준의 돈만 받으면서 일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적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남성의 지적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 혐의로 경찰이 지난 7월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34년간 3,4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연봉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 월급으로 치면 83,300원, 1급으로 치면 4,165원, 시급 595원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는 말이죠. 착취라는 단어 외에는 쓸 단어가 없어요. 그러게요. 정말 그냥 노예처럼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농장주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게 농장주 스스로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 지난 7월에 이제 말다툼을 벌이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예. 그래서 농장주가 가출 신고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래서 노동 착취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대요. 농장주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뭐 학대라든가 다른 가혹행위 같은 건 없어서 지금도 저 농장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자, 농장 주인은 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농장주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10년 됐고 있겠다 그러고 그렇게 또 가다가 15년을 자기들 요구대로 해서 됐고 인정을 했어요. 가져온 뭐 이때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부산 간 뒤로 내가 전화를 해서 딸내미한테도 그 전에 누가 아빠한테 전화를 한번 하라 해도 절대 전화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아빠가 그런 게 좀 부끄러워서 그런 긴가. 그래도 자기 아빠인데 부끄럽게 어디 있고 그래서 근데 완전히 이제 버린 기나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오히려 내가 가족이지 뭐 지우고 내고 가족 탓이지. 자, 손 변호사님, 저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버린 사람을 자기가 걷어준 거예요? 네, 농장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면은요. 일단 억울하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 남성의 가족이 다 부산으로 떠나면서 결국은 이 남성만 맡겨놨다. 남성만 여기에 남겨두고 이거 돌봐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가족들이 버린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시설로 보낼 수만 있으면 보내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류도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남성의 그 아내와 이 농장주가 작성한 문서인데요. 이걸 뭐 공증, 좁은 의미의 공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사서 인증인지는 정확히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예. 문서의 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15년간 이렇게 농장주 집에 머물면서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이 남성의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일은 남성이 하고 돈은 못 받고 그 돈은 부인에게. 네, 그리고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문서의 작성 시점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 남성의 부인이 남편을 저 80대 농장주에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팔아넘겼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은 남편이 하는데 돈은 부인이 받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월에 120만 원, 이거 월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급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농장이요, 하동에 있습니다. 아내는 하동 농장에 사는 남편의 주소지를 자기가 사는 부산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 앞으로 장애인연금이랑 기초수급비가 나오는데 이걸 그렇죠. 아내가 모두 챙겼습니다. 또 2005년에 남편이 크게 다쳤었는데 이때는 농장주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직접 받았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과 장애인 인권단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서 그걸 보내주는 거는 몰라도 자 관련해서요. 이 하동군청 관계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듣고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돈을 주라는 식으로 그렇죠. 무슨 돈? 대기장도 알다시피 뭐 이분들이 지금 수급자로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아저씨를 실제로 이어 계시는 통장 관리는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그러면서 아저씨를 이어서 이렇게 놔두고 그걸 안 하면 자기 생계비를 줘야 될 건데 아줌마도 수지도 안 하면서 사람을 모능이 하고 제일 나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가족들. 그러면서 딸하고 아들하고도 지금 다 있는 성인이 됐는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엄마가 이때까지 다 관여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왜 자기들한테 물어보냐고. 아 소장님 지금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들은 또 다 장성했고 그런데 나 몰라라고. 야 이거 뭡니까 도대체. 네, 진짜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물론 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초수급비나 뭐 장애인 연금이나 이분이 일한 걸 다 갖다가 뭐 자식 키우느라 생활비로 썼다. 뭐 이거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행동, 엄마의 행동을 아빠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자식이 과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빠가 장애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를 어디 농장에다 거의 팔아넘긴 셈이 됐고 아빠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빠의 돈은 다 우리가 쓰고 있고 이것이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아이가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같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지금 이분이 경찰 조사 이후에도 그 농장 안에 머무르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갈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말 심각하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뭐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 가족들 처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진짜 그래요? 아예 손 놓고 있어야 될지는 또 오히려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가 있고 가족에게는 일차적으로 특히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한 것도 아닌 이상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려둔 것이라면 사실 유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건 저 장애인의 생활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연금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건 역시도 저분의 생활에 쓰여야 될 부분을 횡령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하. 다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횡령 같은 경우는 가족의 돈을 횡령하고 또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에 난점이 생기는 건데 국가를 대상으로 또 한 거면 사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명목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면 어떨까.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 저분이 그 가족에게 돌아오면 그 가족이 또 이 사람을 또 제대로 보살피긴 할까? 그러니까요. 좀 경찰 입장에서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예. 전 변호사님, 진짜 저는 아까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남성이 농장주한테 그렇게 사실상의 착취를 당했는데 지금도 농장주와 함께 한 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건 진짜 좀 너무 이율배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크게 발전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곳이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사실은 이 피해자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애 정도가 어떤 것이냐. 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노동 착취라는 개념도 모를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관련자들이 져야 할 책임들이 훨씬 더 무거워져야 될 것이고요. 다만 또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충분히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예. 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낮에 도심의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 이 사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채팅창에 좀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정말 공분해야 할 사건인 것 같은데요. 자, 백 기자,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20대 남성이 대형 매장을 찾았는데 여기서 뭐 장을 본 게 아니라 10대 여학생들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명을 추행을 합니다. 잇따라서. 이후에는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폭행을 합니다. 남성의 범행 과정 CCTV의 일부가 녹화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이례적인 형량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도대체 어땠길래 이례적인 형량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인 게 뭐 기록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합의부에서 저 제목으로 강간, 그러니까 미수도 아니고 실제 강간까지 이루어졌는데 집행유예로 나온다? 저게 법정형이요.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가장 낮은 형량이 5년이에요. 아, 진짜요? 살인죄하고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점이.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다? 기수가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도무지 뭐 도대체 무슨 혐의를 적용했는지조차 지금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 손 변호사님 이거 뭘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형 판단을 한, 특히 그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이유도 판결문에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건 맞다. 하지만 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즉 유형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즉, 이 강간을 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폭행, 강간에 쓴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과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또 합의까지 했다는 점도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형으로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결국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이 부분 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 같은 걸 보면 이런 추행을 당했을 때 정말 몸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항 뭐 이런 거 정말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해자를 그냥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걸 놓고 힘을 별로 완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아직도 지금 언론에서 일부 약간 성범죄와 관련해서 일부 사례를 좀 과장이라고 해서 좀 오해하게 보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실무에서 요즘에 이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폭행이라고 하는 정도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 막 몸을 때린다거나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인상 한번 쓰는 정도에 이르러서 다 협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필요 없을, 그러니까 저항이라기보다 오히려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저항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해를 입을 정도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 그 정도의 위기만 닥쳐서 다 실형으로 처벌을 해요. 그래서 혐의, 유형력이 약했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혹시 모르는 어떤 기록상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봐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정말 특이한 상황인 건 맞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혐의를 인정했고 모두 인정했고 75번의
75장의 반성문을 썼다. 자, 얼마 전 말이죠. 이 10대들이 판사 앞에서 막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 딱 그 책임을 면하니까 야, 와,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간다야. 뭐 이랬다는 거 저희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 사건 10대들이었는데 강도상해 또 공동 공갈 등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받으면서 100번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재판 받으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의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재판받고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면서 이제 호송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교도관한테 큰 소리로 욕하면서 화풀이 했다. 그리고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또 다른 피고인들이 게다가 영장실질심사 직후에는 야,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속아 넘어가더라. 이렇게 하면서 낄낄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과연 인간이 다른 사람의 어떤 반성의 진솔함을 과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반성한다고 말만 하면 이거를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적용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런 여러 의문들이 제기된 적이 있죠. 그래서 손 변호사님이 책 제목을 사람이 싫다라고 정한 겁니다. 예? 소장님, 전 말이죠. 이게 제가 이제 무작정 재판부의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말이죠. 이 건 같은 경우는 검찰마저도 네. 이건 너무 이례적이다 하면서 바로 항소를 한 거 보면 네. 저희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이게 진짜 영 딴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저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을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를 그냥 좀 두고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처음 보는 여자들을 그것도 미성년자를 당일 그냥 보자마자 끌고 와서 지금 강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피해자들도 분명히 그 드라마가 심각하고 너무나 충격적일 텐데 또 합의를 했어요. 합의금이 어마어마한 건가? 이런 예상도 되고 다 예상이지만 그런데 가장 좀 놀라운 건 거기에 집행유예예요.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심각한 죄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이 사건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다시 한번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양 변호사님이 보통 이제 제가 막 보통 이 형량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도 양 변호사님은 좀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오늘은 저도 이해가 분명히 안 가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지적한 것 같은 문제점이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성하고 합의하면 이런 정도의 범죄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봐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엄벌에 처해져서 저는 이거 추가 취재가 됐든 법원에서 입장을 내든지 간에 이런 오해가 없었어요. 정말로 풀어줘야만 할 사정이 있었다면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네 번째 사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사건이네요. 이거 정말. 예? 네, 지난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자기와 함께 살던 친어머니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합니다. 결국에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자,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요. 이 사건 망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망상. 허망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사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번 사건도 바로 이 망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30대 아들은 오래전부터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해망상은 물론 환청과 공격적 행동을 보였는데요. 아들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호감을 가진 여성과 실제 사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남성은 호감은 있지만 수개월 전부터 연락을 차단당한 여성에 대해 어머니가 계속해서 묻자 슬슬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어머니 때문에 그 여성과 사귀는 게 불가능할 거란 생각에 이른 남성. 그 끝은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못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과 망상의 큰 차이는 망상은 병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완전히 현실로 믿는 건데요. 이 망상은 현실의 일이 아닌 것을 믿는 비합리적인 신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자꾸 연결하지 않아야 되는 사고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문으로 쓰러진 옷을 입었다. 아, FBI가 나를 잡으러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두 개를 막 엮어 나가는 거니까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엄마가 이 여자와 나의 사랑을 막고 있다. 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적인 증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병적인 증상으로 보기엔 너무 끔찍한 결과네요. 그러니까요. 이 결과도 끔찍했지만 그 과정도 끔찍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고요. 그런데 이제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옆에 있던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했는데요. 결국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한테 그 범행을 하기 바로 전날에도 뭔가 좀 전조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었어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월에는 이제 광주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여성을 둔기를 휘두르면서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기징역보다 치료. 양 변호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죠? 1심 선고 공판에서 나온 선고가 징역 15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사실 재판부가 봤었을 때 어떻게 본 거냐면 일종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 복용을 스스로 이 정도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중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긴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맨정신일 때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15년에 선고를 하지만 거기서 바로 풀려나는 건 아니고요. 예. 치료 강화를 선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강제 치료를 해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일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엔 또 보호관찰 쪽 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살인 사건을 보면 항상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이런 무언가가 팡 하고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이제는 약 안 먹어도 난 치료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라는 이런 자신감에 빠지면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은 인면수심의 범죄가 또 일어났죠? 네,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30대 남성입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갑자기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소에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소장님, 이 경우는 없어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없이 진짜 이거는 진짜 인면수심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좀 30, 40대 남성들을 돌보고 있던 어머니들이 30, 40대 어떤 남성들 외동 아들이나 어쨌든 돌보는 아들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들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신적으로는 괜찮은데 뭐 인성이라던가 사회성이라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집안에서만 있고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엄마밖에 없고 또
사회에서도 엄마가 그 아들을 돌보기를 요구하잖아요. 무언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만이 그 아들을 돌보는데 이런 아들이 또 굉장히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뭐 생각이 깊지 못하니까 그 화풀이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마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부분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어머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회 현상으로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이 자막으로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을 돌봤다. 정신질환이 아니고요. 고관절 질환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야말로 질병이었죠. 자, 여기서 그러면 평소 자신을 정말 이 고관절 질환이 있던 자신을 잘 돌봐주던 어머니를 왜 폭행하고 왜 살해했는지 여기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밥도 안 주고 왜 자? 라는 게 범행 동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네, 경찰 조사에서 이 아들이 직접 스스로 털어놓은 범행 이유입니다. 당시에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어나서 나한테 먹을 거 챙겨주지 않고 계속 잠을 자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 이렇게 범행 동기를 아들 스스로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양 변호사님, 엄마를 때려 죽일 힘은 있고 밥 차려 먹을 힘은 없냐? 정말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예? 참 이런 종류의 범죄가 국가로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인 남성도 30대, 어머니도 성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를 거슬러 가면서 강제 조치를 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떼어놨었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또 처음도 아니었고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특수전속상해죄로 또 경찰에서 수사도 했어요. 그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사실 했었답니다. 아, 이미 있었군요. 근데 저게 특수전속상해가 되면 특수자가 앞에다 붙었다는 건 흉기나 위험한 물건까지 써서 지금 다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영장 신청까지 했었는데 이게 기각된 우려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도주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또 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조금 더 좀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아닌 차원에서의 들여다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30대 아들과 그부의 어머니인데 사실 저렇게 비정상적인데 외부에서 간섭하기 현재 힘든 구조. 이거 좀 그 자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 변호사님, 이제 존속 살해잖아요. 일단 양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이 아니고 또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당연히 마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범행의 동기가 중요한데요. 이 범행의 동기를 봐도 납득이 어렵죠. 예. 네, 이런 것들을 역시 감안이 될 것이고 또한 이 피고인 이제 그 가해자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만약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그게 범행의 원인이었다면 그 역시 이제 형에 영향을 주었겠습니다만 사실 고관절 질환은 그렇게 중한 고려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종합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엄한 처벌이 마땅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소장님도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하시면서 이 가정폭력에 그러니까 자식에게 얻어맞는 뭐 이런 부모 이런 분들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방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 아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셨대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너무 그러시죠. 부모님들은 차라리 부모님들이 아프고 말지 아들들이 경찰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부모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할 때 그리고 가정을 생각할 때 또 벌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별별 상담소. 얼마 전 종영한 JTBC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한 여성, 흰 알약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약을 창문 밖 남성에게 먹일 음식에 넣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음식을 먹은 남성은 스르르 쓰러져 잠이 듭니다.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 저 여성이 만약 내 아내라면 남편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갱년기가 오면서 감정 변화가 심해진 아내와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는 박 씨.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녁은 먹고 귀가하고 또 주말엔 친구들과 밤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박 씨의 이런 행동을 외도로 오해한 겁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찾기에 실패한 아내, 급기야 박 씨의 밥에 정력 감퇴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넣었는데요.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아내와 이혼은 물론 고소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의 밥에 여성 호르몬제를 넣은 아내, 이혼 사유와 함께 처벌도 가능할까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이 남편 박 씨가 말이죠. 정말 외도를 했던 건가요? 박 씨는 맹세컨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가 갱년기 증세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위로해주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박 씨 입장에서는 이유도 없이 짜증만 내고 또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보이는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고 또 약을 섞은 밥까지 먹였다는 겁니다. 갱년기 아내를 위로하지 못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혼은 물론이고 아내를 고소하겠다는 이 남편 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 진짜 제가 이 사연을 들으니까 제 친구들이 저랑 이제 저녁 약속을 하면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요즘은 이 코로나 이거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9시로 이게 제한이 됐으니 망정이지. 아, 인간들이 집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나 좀 가야겠다 그러면 야, 좀 더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 백 기자, 그러면 어떻게 결국 이게 갱년기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결국 밖에서 계속 돌았다 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네, 갱년기 증세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또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불면증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남편과도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중에 남편이 국이 좀 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줬더니 이렇게 하면서 울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퇴근이 늦은 날에는 맨날 혼자 있는 게 외롭다면서 계속 아내가 울고 있어서 또 속상했다고 합니다. 또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고 TV를 껐다 켰다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뒤척이다가 또 잠이 깨서 한참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내와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은 뭐 딱 일과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전 집을 좋아해가지고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 남편은 집을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걸 일부러라도 피한 거죠. 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약속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약속 없으면은 집 앞에서 이제 국밥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최대한 집에 안 들어간 건데 주말에는 또 친구들하고 밤낚시 가고요. 또 집에 있으면 뭐 잠자고 TV 보고 또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둘인데 이 아들도 젊으니까 또 집에서 잠만 자고 또 밖에 많이 또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는데 낮에는 뭐 약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녁에는 대부분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예. 소장님,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다 외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저도 갱년기는 안 겪어봤지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이 선배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는 해요. 감정 기복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케이스는. 왜냐하면 이 아내가 사실은 이 남편이 되게 가정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이 집밥 좋아하고 우리 손 변호사님처럼 늘 집을 좋아하고 집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갖던 남편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에도 너무 안 들어오고 주말에는 핑계를 대가지고 아침부터 밥까지 계속 없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남편 왜 그러니 했더니 다들 이거 외도다.
바람난 거다. 안 그러던 네 남편이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외롭기도 하고 또 갱년기 때는 또 여성으로서 자존감도 좀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거에 꽂힌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좀 감이 오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끼리 대화로 좀 어떻게 이 실마리를 찾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야, 우리 집에 지금 이런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친구들은 항상 그쪽 편을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그런 걸 같아 또 막.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의심하고 있는데 누구나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걸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보고 싶은 쪽의 정보만을 또 취사 선택해서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사실 저는 뭐 여성은 아니지만 그런 또래들의 어떤 얘기들을 요즘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잖아요. 거의 이제 심신미약 어느 정도는 그 시기라고 봐야 되죠.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부간의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렇죠. 이상적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지 못했더라도 남편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저런 행동을 보인다라면 저건 그렇게 집 밖으로 돌아서 피했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일이 있는지 정도는 아내에게 물어봤고 알았다라면 저렇게 행동하진 않았죠. 전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훈님이 야, 그게 대화로 해결될 일이면 친구를 찾겠냐 지금 그러시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대화 서로 각자 지친 상태니까 이제 대화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뭘 좀 잘해보려고 할 땐 대화를 노력하지만 각자 너무 심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괴롭다라는 판단을 할 때 이제 대화를 철수하는 건데 사실 대화를 철수하면서부터는 해결 방법이 더 소원해지기는 하죠. 대화가 철수되지 않을 때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싸움은 많아지고 더 만나기는 싫고 또 싸우고 더 만나지고 이제 악순환이 방법이 된 거죠. 자, 저랑 뭐 백 기자는 이제 미혼이기 때문에 손 변호사님도 뭐 마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좀 얄밉다 진짜. 아니요. 자기는 집에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다 진짜. 근데 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걸 또 가족들은 또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그에 대한 뭐 대화가 깊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사실 누구든지 간에 터놓고 얘기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사실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진짜 우리 손 변호사님이 약간 성악설에 좀 많이 이렇게 경도돼 있으세요. 근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도 대화를 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요. 흔히 남성들이 잘못 착각하고 잘못 어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시도들 생각들 하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도 알고라도 있어라.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그냥 힘들더라도 힘들어하는구나라도 알고라도 있어야 아내 입장에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상해졌어. 집 밖에 나갈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남편의 밥에 약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또 이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안 좋은 정보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돌게 다니잖아요. 뭐 단체 대화방이라든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게 정력감퇴제가 유행이라는 그런 소식을 이분이 본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여성용 호르몬을 섞은 약인 거를 남성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력감퇴 성기능 장애가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저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저런 게 나온 거예요. 저걸 남편한테 먹였더니 남편들이 밖에를 안 나가더라 하면서 중국의 아내들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기사를 보고 이분도 그런 방법을 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약을 넣었다는 걸까요, 소장님? 이게 좀 소름 끼치긴 하는데. 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나왔던 그 약을 구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이 여성이 갱년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호르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호르몬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제니까 그거를 남자한테 넣으면 좀 성욕 감퇴가 온다 이런 글을 읽었으니까 충동적으로 그 약을 보는 순간 아, 이 약을 먹으면 남편이 외도를 중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2, 3일 정도 먹였다고 합니다. 평정심을 잃은 거죠. 그리고 남편을 잘 관찰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 이제 갱년기 증상을 넘어서서 우울증 증세로 갔다가 이제 약간 망상 수준으로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한 갱년기라고만 얘기하기엔 좀 심각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 군대 가면은 별사탕 건빵에다 별사탕에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약간 그 느낌도 들고. 근데 그거는 또 루머 아니겠습니까? 낭설이니까요. 예, 그렇죠. 뭐 직접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근데 아무튼 그 소량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막 털어 넣었으면 그거 뭐 맛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또 들켰을까요? 아, 맛으로 이제 포착을 한 건 아니고 뭐 속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이 좋지 않은 것도 과연 이것 때문이냐 이것은 드러난 건 아닌데 어쨌든 속이 좋지 않아서 조퇴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방에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이랑 국에 내가 약 섞어서 이렇게 먹였는데 며칠 지났더니 지난 주말에 밤낚시 안 갔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약국에서 뭐 더 사야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 거죠. 게다가 약국에서 정력 감퇴제를 뭐 달라고 해야겠다. 이제 어찌된 상황이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이게 또 다 털어놨어요. 외도하는 거 아니냐. 외도를 잊으면서 내가 이런 효과가 있는 여성 호르몬제를 내가 먹었다. 이런 실토를 결국 얻어냈고요. 알고 봤더니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알씩 여성 호르몬제를 먹은 셈이었거든요.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 밥에 여성 호르몬제 넣은 아내. 이거 이혼 및 처벌 사유가 될까요, 양 변호사님? 참 고민스럽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갱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남편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외도만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실제 몸에 크게 해롭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를 먹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추궁을 하니까 털어놓기까지 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론 잘못은 했어요. 잘못했는데 이것만으로 벌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걸 계기로 좀 문제를 새롭게 좀 서로 얘기를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남편분이 실제로 이런 노래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그 반대로 이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 이걸 했고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의 이 남성 호르몬 이거를 막 증강시키는 그런 약을 넣었다. 이것도 뭐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일단 이 약물이라는 거는 인체에 작용을 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기능이 이제 감퇴하든 또는 너무 과다하게 발현되든 다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이거는 상해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도 상해가 됩니다만 원치 않는 기능이 발현되는 거 역시 반대 방향으로 볼 때는 이거 역시 상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강제로 먹여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었다면 그거 역시 건강상에는 위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가 됐든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진작에 좀 대화를 하면서 당신 나 외도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랬던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 보면 좀 진작에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우리 승 변호사님은 대화를 해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이 사실 실패잖아요. 예. 대화를 부부관계는 대화를 빼고서는 굉장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양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금수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보셨지만 저는 또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변호사님들과 의견을 좀 달리하는 중간 정도지만 조금 달리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애정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갱년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갱년기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좀 아셔야 되지만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갱년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애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약간 신뢰의 문제인데 내 밥에 나도 모르는 약을 탄다? 내 배우자가. 사실 저 같아도 저희 남편도 되게 믿지만 남편이 내 밥에다 뭘 탄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남편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깨질 수밖에 그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평정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터졌어요. 네, 지금 불꽃이 솟구치더니 건물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지붕 잔해가 위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쏟아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호주 캔버라의 케밥집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려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Was that it was a plane crash. Well, I thought it was raining because stuff was falling on the house. So I thought it was thunder. 네, 케밥집으로부터 3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폭발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하는데요. 폭발로 케밥집 포함한 가게 3곳이 피해를 입었고 남성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을 구조한 시민과 경찰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Was with the fire. His head, his arms, is all bad. Very grateful that there was only one person injured. It could have been a lot worse. 하늘 위로 솟아올랐던 지붕 잔해가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위를 덮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들 2명이 차 안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폭발한 거죠? 현지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폭발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파괴된 건물과 도로 주변을 청소하고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태국으로 이어가죠. 아이고야, 시작부터.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건물로 돌진해서 박았습니다. 트럭은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이곳은 이발소였다고 하는데요. 트럭이 유리문을 부수고 안까지 들어오면서 의자와 냉장고 등이 완전히 부서졌고 벽의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이발소 주인과 딸 그리고 손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럭이 이발소 안으로 돌진했을 당시 이발소 주인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이발소 주인 딸과 손님 부부가 다쳤고 이들은 모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저 차 국산 타이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자, 트럭 운전사는 왜 이발소로 돌진한 겁니까? 만호지라는 46살의 운전자라고 하는데요. 이날 집으로 트럭을 몰고 가다가 현기증을 느껴서 돌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현지 경찰이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등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국 마약이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났고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자카르타 어느 건설 장비 제조 회사인데 저 걸어가는 사람을 보세요. 경비원 한 명이 우산을 쓰고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때 경비원 걸어가는 곳에 갑자기 자 보시면 주황색 불꽃이 오셨죠. 넘어졌어. 불꽃 정도가 아니라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실제로 벼락이 세상에, 떨어지며 어떡해. 주황색 불꽃을 일으킨 겁니다. 저 경비원이 벼락을 맞은 건데요.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아무래도 어떡해.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죠. 이 모습을 본 동료 경비원이 서둘러 바닥에 쓰러진 경비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니, 저 지금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저 벼락을 맞은 건 35살의 압둘 로지드 씨였는데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손에 화상만 있는데 그쳐서 와, 4일간의 세상에.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보이죠?
로지드 씨 당시에 경비원용 무전기하고 우산을 들고 회사 창고를 순찰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벼락에 맞았을 당시 옷하고 신발에 불이 붙였고 또 몸이 경직되면서 손가락, 발가락 끝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무래도 로지드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경비원용 무전기가 번개를 유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설명했지만 우산을 쓴 것이 벼락에 맞을 확률을 높였을 것이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도 솔직히 막 이렇게 벼락치고 그럴 때 우산 같은 거 들고 가면 왠지 막 이 우산의 이 뾰족한 부분이 피르침이 되지 않을까 막 좀 겁이 나는데 지금 저 상황이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사실 조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산을 뭐 아예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비 온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다행히도 정말 큰 피해 입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예, 아르헨티나의 어느 도로인데요. 초록색 자동차대 보이시죠? 그런데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차가 서서히 속도를 낮추다가 길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이거 무슨 일이? 지금 고개가 저 보이시죠? 열려있는 창문으로 가보니까 남성 2명이 아주 고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남성들을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안방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예, 술에 취한 것 같죠? 2명의 남성들 모두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이들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해당 경찰관들에게 다른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도로교통안전국 총괄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 기사를 공유하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알렸습니다. 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4분의 1은 술 때문에 일어난다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소장님, 저런 사람들한테 음주 단속 걸리면 진짜 기분 나쁘겠어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저 정도면은 몇 병을 마시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요. 한낮 동안. 진짜 한심합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중국으로 가보시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시베리안 허스키. 네, 양반장님이 얘기하는. 좋아하는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허스키가 지금 마사지 기계에 목을 대고 누워 있는데요. 두 손은 가지런히 배 위에 올려놓고 양발은 편안하게 소파 위에 딱 걸치고 있습니다. 진짜네. 마사지 기계를 이용하는 저런 게 허스키.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와 목 뒤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데요. 저 롤러 상당히 아플 것 세상에. 같은데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와, 약간 포즈가 지금 사람 포즈야, 지금. 그러니까요. 사람보다 더 시원해하고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 견주 리우 씨 말에 따르면 자기가 마사지 기계를 쓸 때마다 저 허스키도 마사지를 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5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이제 허스키에게 마사지 기계를 포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허스키는 저렇게 사람처럼 기계에 누워서 마사지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허스키 좋은 안마의자 하나 주면 어떨까 좀 궁금하네요. 제 포즈도 그렇고 표정도 약간 노근노근. 약간 사이키델릭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당나귀네요. 네, 당나귀입니다. 한 마리가 파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여성이 공을 멀리 던지는데요. 당나귀가 공을 쫓아가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공을 재빨리 입에 물더니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이빨로 공을 물어뜯은 모양입니다. 공에 구멍이 뚫렸는지 바람이 빠지고 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이 공을 저렇게 좋아하는 건 반대인데 당나귀가 저런 건 좀 생경하네요. 네, 보통 당나귀를 키우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재밌어하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을 물고 늘어지면서 뒷다리로 번쩍 일어서기도 합니다. 마치 공놀이하는 강아지가 잔뜩 흥분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파란 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귀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새 공을 받으면 저렇게 항상 신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한 누리꾼은 마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 같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렇게 놀 수 있는 당나귀가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까 이제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온다는 상담을 들었었는데 저도 저렇게 뛰어놀면 잠이 좀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엉뚱한 발상이 들었습니다. 예.
역시 이 준비 안 된 질문을 드렸더니 정말 엉뚱한 소리를 했죠. 네,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 말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입속 세균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 확인해봐. 리스테린. 칫솔지구에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리스테린으로 99.9% 올킬. 세균 없이 더 건강하게 보여줄게. 확실한 차이.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시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동장군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하네요.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단 한 개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